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일제가 우리 외교권을 강제로 뺏은 을사늑약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을사늑약을 알지만 그 치욕스러운 일이 당시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서 벌어졌고, 또 나라를 말아먹은 을사오적들 최후는 어땠는지 미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을사늑약 현장이었던 중명전인데요. 덕수궁 뒤편에 있는 중명전은 애초 대한제국 황실도서관으로 원래 이름은 수옥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현장이 왜 하필 이 도서관이었을까요? 자, 1895년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이듬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가 1년 만에 덕수궁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때 고종은 강한 국가를 만들고자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했답니다. 하지만 1904년에 느닷없이 불이 나서 덕수궁 대부분이 잿더미가 됐는데요. 일제는 아궁이 불 때문이라고 했지만 당시 영국 특파원인 베델은 일본의 방화로 추정된다는 기사를 내보냈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살아남은 수옥헌이 고종의 처소 겸 집무실이 되면서 중명전이 된 겁니다. 당시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의지했지만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러일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직후인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를 통해 우리 땅에 발빠르게 군사기지를 설치한 일본이 결국 러일 전쟁에서 이기자 노골적으로 침략 발톱을 드러낸 게 을사늑약이랍니다. 자, 일본군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대한제국 외교권을 뺏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요. 그 특명을 받고 1905년 11월 9일 일본에서 건너온 이가 이토 히로부미랍니다. 그런 이토가 이튿날 부랴부랴 중명전에 와서 외교권 넘기고 일본 보호 받으라는 문서를 내밀었는데요. 그걸 거부한 고종은 이후에 이토를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몸이 다른 이토가 고종을 다시 만난 건 5일 만인 11월 15일인데요. 이번에는 거절하면 험한 일이 벌어질 거야 라며 이토가 협박하자 내 맘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니 대신들 의견을 물어야 한다 라며 고종이 한 발 물러섰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토가 8명의 대신들을 자기 숙소인 손탁 호텔로 불러들여서 밤늦도록 찬성할 것을 강요했지만 대신들 또한 거부했답니다. 그러자 다음날 오전엔 이토의 명을 받은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으로 또 불러들였는데요. 당시 강력하게 반대하는 참정 대신 한규설로 인해서 슬금슬금 눈치 보던 대신들까지 다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하야시가 그럼 고종 앞에서 단판 짓자 해서 중명전으로 자리를 옮긴 게 오후 3시쯤인데요. 하지만 고종은 하야시 요구를 거절하고 대신들만 불러서 어전회의를 열었고 서너 시간의 회의 끝에 역시나 거부로 의견을 모았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토가 순순히 기다렸을까요? 이미 군대를 동원해서 중명전을 포위하고 대포까지 설치한 상황에서 무장군인들을 대동한 이토는 어전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8명의 대신들을 회의장에 강제로 앉혀놓고 고종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어전회의 다시 열어 조약 체결하시오 집요하게 협박했지만 고종은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끝내 참석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회의장 안팎에 칼을 찬 헌병들을 배치한 상태에서 고종 자리에 앉은 이토가 대신들을 차례로 지목하며 찬성이야 반대야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찬성한 이가 눈치 빠른 이완용이랍니다. 그 순간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군부 대신 이근택도 찬성하니까 일본군을 주둔시키는 한일 의정서에 도장 찍고 뇌물까지 받아먹은 내부 대신 이지용도 기다렸다는 듯이 찬성했답니다. 그러면서 반대하던 농상공부 대신 권중영까지 슬그머니 찬성으로 돌아서자 이에 격분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회의장을 뛰쳐나와 고종 초소로 달려가던 한규설은 옆방에 갇혀버렸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애초 도장을 연못에 던져서라도 거부하겠다 하던 외부 대신 박재순과 하야시 곤스케가 조약문의 도장을 찍으면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건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쯤이랍니다. 그렇게 외교권을 뺏기면서 외국 공사관들이 모두 철수한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 통감부 보호국으로 전락했는데요.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중명전은 고종이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1907년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4월 20일 고종의 특명을 받고 비밀리에 출발한 이주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이상설과 함께 시베리아 철도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이휘종과 합류해 헤이그에 도착한 건 6월 25일이랍니다. 그렇게 2달이 넘는 긴 여정을 헤치고 왔건만 외교권이 없다는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자 울분을 참지 못한 이주는 헤이그에서 자결했고요. 일제의 체포령이 내려진 이상설은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1917년에 사망했고, 유창한 외국어로 기자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알렸던 이휘종 또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러시아 혁명 이후 행적이 묘연하답니다. 일제는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지만 고종이 반발하면서 버티니까 1907년 7월 20일에 덕수궁 안에선 요상한 황제 양의식이 열렸는데요. 당사자인 고종과 순종이 불참한 상태에서 고종과 순종 옷을 입힌 내시들을 내세운 가짜 즉위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황제로 앉힌 순종을 허수아비로 만든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까지 해산시키고 결국 1910년 한일합병으로 이 땅을 꿀꺽 삼켰는데요. 이 모든 수순이 사실상 국권을 잃은 을사늑약을 바탕으로 착착 이루어졌던 겁니다. 을사년이었던 1905년은 한여름 홍수로 강둑이 죄다 무너지고 지진으로 나무까지 뽑히는 요상한 날씨에 사실상 국권까지 뺏긴 해이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날씨가 스산하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 참으로 을사년스럽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변해서 을씨년스럽다가 된 거랍니다. 을사늑약에 서명한 박재순,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을 을사오적이라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조약에 서명하진 않았어도 체결에 순응했고 오적 못지않은 친일파로 귀족 자기까지 받은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도 포함해서 을사칠적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답니다. 당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반대하다 갇혔던 한규설은 을사늑약 직후 파면됐는데요. 이후 사람들 대할 면목이 없다며 25년간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했던 한규설은 죄인의 죽음을 알리지도 말고 장례식도 조촐하게 하라는 자신의 유언에 따라 1930년 83살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답니다. 반면에 7명의 대신들은 한일합병 이후 그 공로로 귀족자기도 받고 돈도 받았는데요. 이들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 일컫는 이유랍니다. 한규설 대신 참정 대신 자리를 물려받은 박재수는 한일합병 당시엔 내부 대신으로 참여해 경술 국적까지 됐는데요. 자작자기를 받고 중추원 고문으로 수당까지 차곡차곡 받고 살던 그는 1916년 59살에 갑작스런 병으로 죽었답니다. 군부 대신 이근택은 을사늑약에 찬성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앞으로 우리 집 앞날이 훤할 거야 라고 했다가 여종에게 이 개 돼지만도 못한 놈이란 소리까지 들었는데요. 내 비록 천한 종이지만 개돼지 종이 되겠느냐 라며 옛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여인은 이근택의 며느리가 시집 올 때 데려온 몸종인데요. 그 며느리가 바로 한규설의 딸이었답니다. 그럼에도 아예 일본인 행세를 하고 다니던 이근택은 길에서 마주한 취객에게도 모욕을 당했다는데요. 네가 외놈이라 하는 그 이근택이냐? 비꼬다가 경찰서로 끌려간 취객은 혹독한 고문에 기절했다가 깨어난 후에 저들 손에 죽느니 자결하겠다라며 목을 맸다네요. 그런 이근택은 결국 1906년 오적 암살단의 습격으로 10여 군데나 칼에 찔려서 중상을 입었지만 용케 살아나서 친일 행각을 열심히 하며 살았지만 1919년 55살에 죽었답니다. 반면에 오적 암살단 공격을 간신히 피한 권중현은 3.1운동이 일어나자 겁이 나서 자작자기를 반환했지만 거부당한 후에 여전히 친일활동을 하다가 1934년 81살에 죽었는데요. 을사오적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랍니다. 고종의 오촌 조카로 백작이 된 이지용은 화투 노름판을 전전하다가 패가 망신한 끝에 1928년 59살에 초라하게 죽었고요. 매국노 대명사인 이완용은 1909년 애국지사 이재명의 칼을 맞고 죽다 살아난 후 한일합병의 앞장선 공로로 백작자기를 받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천식을 달고 살다 1926년 69살에 죽었답니다. 또 을사늑약 체결 며칠 후에 자축 사냥여행을 떠났던 이토 히로부미도 사실 죽을 뻔했답니다. 당시 이토가 기차 타고 돌아오는 길목인 서리째 고개에서 4명의 청년들이 매복하고 있었는데요. 철로에 돌무더기를 올려 기차를 전복시키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차가 오는 걸 보고 덜컥 겁먹은 한 청년이 돌덩이를 치우고 도망가자 2명이 같이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청년이 급한 김에 짱돌을 집어들고 이토가 앉은 차창을 향해 힘껏 던진 결과 깨진 유리 파편이 이토 얼굴에 여기저기 박혔답니다. 그 시절의 기차 속도는 시속 20km인데요. 오르막 고갯길에선 더 느려져서 가능한 일이었답니다. 하지만 이토는 빠른 응급조치로 살아났지만 체포된 원태우는 모진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불구자로 살다가 1950년 69살에 사망했답니다. 당시 짱돌을 던졌던 관악역 인근 도로를 비롯해 안양역과 평촌 자유공원엔 원태우 지사를 기리는 조형물들이 있는데요. 당시 24살 청년이건만 하나같이 갓쓰고 도포 입은 노인 모습이랍니다. 이는 사건 이후에 가소로운 조선인의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팔팔한 청년을 힘없는 노인처럼 그린 일본인 화보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지금이라도 24살 원태우로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